엄마에게 슬픈 받았습니다. 링비아이디자형 5://다운서브.com/ 물음표 URL 등호 https://www.utb자형.com vpwsm이 디프4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 나 같은 남편이 있는데도 자존심이 그렇게 크다는 거야. 난 말한 적 없어. 글쎄요. 당신이 깨닫지도 못한 채 내 공간을 망치고 있는 것 같군요. 내가 왜 이걸 참아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내가 더 나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만이 너무. 이혼하세요. 당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괜찮을까요? 기꺼이 이혼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 사람과 이혼하기로 결정한 순간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릴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과 3년 전에 이혼할 생각입니다. 시어머니 소피아가 돌아가셨습니다. 소피아는 남편과 가족회의에 참석할 때부터 나에게 친절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항상 기억합니다. 불러주고 걱정해주고 보살펴줬어. 그 사람이 아파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소피아가 죽었을 때 나는 황폐해졌어. 그 사람은 너무 밝은 성격이어서 그녀 같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어. 나는 매우 슬펐지만 내 시아버지 에다는 얼굴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다는 소피아가 살아있는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휠체어에 묶여 있었습니다. 에다는 매일 에단을 돌보았고 에단의 불만을 참아주었으며 소피아가 그를 보살펴 주었음에도 에다는 계속 불평했습니다. 나는 자주 화를 냈습니다. 에단에서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오만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소피아는 결코 화를 내지 않고 에단의 호언장담에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소피아에게 왜 나라면 소피아 화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데 에단이 잔소리를 해도 너는 항상 웃고 있어. 돌이켜보면 부적절한 질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궁금했지만 소피아가 내 대답에 대답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래전에 미소를 지으며 질문에단 그의 어머니와 나는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나를 도우려고 하면 그녀는 남자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했기 때문에 에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렇게 하고 문제가 있다고 소리쳐도 화내지 마세요. 나에게도 훨씬 쉬울 텐데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잘할 커플이라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말고 교제라고 합시다. 우리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우리 둘 다 각자의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 나에게 와요. 금방 갈게요. 감사합니다. 소피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에단이 우리와 함께 이사하는 것이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상황에 대해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자형을 돌본 사람은 소피아였습니다.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하는 날이 다가오자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과 상담도 했고 소피아가 하던 일을 하는 게 불안하다며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역시 남편은 그냥 무시하면 걱정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는 아빠는 별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공감력이 전혀 없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지원 없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단 집에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말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고 에단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은 돌담 같았습니다. 나는 동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소피아가 한 일을 녹음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한 저녁 식사에서 그것을 성공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주로 고기 요리를 제공했습니다. 나는 에단에 몰랐기 때문에 그는 요리할 수 있는 것은 고기뿐이라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은 내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고기가 지겨워서가 아니라 제 아내가 훨씬 더 나은 식사를 요리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좋은데 미안해요. 그런데 에단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굳이 말하자면 특별히 좋아하는 건 없어요. 스테이크와 술은 싫어요. 피자는 싫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한 번만 거예요. 진심으로 나에게 말했고 그가 말해야 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고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생활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식사를 다양화하는 것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에단 그의 개인 물품과 세탁물 같은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나는 빨래를 하고 에단의 방에 개어 놓아두곤 어느 날 그는 양말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상했고 어떻게든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세탁물 맡긴 후에는 부인했지만 여전히 손대지 않습니다. 에단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어서 함께 방을 뒤졌더니 다른 옷 사이에 양말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가 세탁물을 이상하게 개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마지막 지푸라기였기 때문에 나는 내가 참았던 모든 좌절감을 에단은 당신이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빨래를 개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소피아가 에단을 포기한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완고하고 누구를 위해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 에단과 잘 지내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얘기는 남편이었는데 둘이 사이좋게 지내고 술도 자주 마시면 괜찮을 텐데 같이 나를 무시한다. 이별이 오면 수없이 이혼까지 하고 끝내려고도 생각했다. 내가 하인 취급을 받았을 때 에단 너는 내가 정말 싫은가 그 정도로 싫은가 내 말대로 안 하면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게 혼자 사는 게 어때? 누구에게나 화가 났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어떻게 혼자 살 수? 당신 제정신이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둘 다 타협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고 그는 시설에서 사는 것이 더 평화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내 목표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에단은 나를 그에게서 해방시켜줄 요양시설에 남편이 있었고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다면 에단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로 이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에단은 고급 은퇴가 되어야 한다고. 보통 7만 달러 정도 되는 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목표는 에단을 없애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7만 달러를 저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아르바이트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원격으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는데 몇 달 전에 친구가 연락해 보류했던 프로젝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이사하는 시기가 겹쳤기.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월급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꽤 빨리 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극도로 검소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남편과 에단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합류하자 다정한 대화를 나누던 중 둘 다 나를 노려봤다. 잠깐 얘기 좀 해도 되겠니?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 대화를 방해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일이 아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은행카드를 보여줬습니다. 1년 반 전에 그 시설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 아빠가 요양시설에 가야 하는지 말하려는 겁니까? 그곳은 77만 달러 규모의 시설이었는데 기억나세요? 돈을 모아두었어요. 이 은행카드를 보세요. 응에다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은행카드를 들고 현재 잔액이 표시된 페이지를 켰을 때 눈은 놀라서 커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얻었는지 잠깐 무슨 일인지 아빠 정말 이해해요. 이 돈은 다 어디서 났어요? 물론 내가 벌었어요. 당신 내가 집에서 컴퓨터 작업하는 걸 봤지. 그렇지 않니? 내 남편과 에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에단과 떨어져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있는 소피아가 안타까웠지만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던진 은행 카드를 보고 있던 에단이 잔돈을 좀 모았다고 해서 그렇게 거만하게 행동하지 마. 난 이걸 가지고는 어떤 시설에도 들어가지 않을 거야. 왜 7만 달러 시설이라고 했어? 가격은 조금 변했지만 그래도 충분해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버지예요. 그를 시설에 가두겠다는 생각조차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땐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고급 시설로 가니까 아껴뒀어. 닥쳐 그냥.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내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떠나야 해. 진짜야. 응. 불만이 있으면 이혼해 보도록 해. 그게 사실이야. 결국 여자는 남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남편과 에단이 저를 비웃었어요.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혼해도 괜찮아. 기꺼이 이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물론 나중에 서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내 물건 옮기기 시작할게. 농담이라면 그만둬.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혼자서는 할 없어. 왜 1년 반 동안 7만을 저축했는지 정확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뭐야? 돈은 남편에게 맡기곤 했는데 이제는 의존과는 거리가 훨씬 먼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우리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한테 맡기겠다. 생각해보세요. 답을 생각해보세요. 일단은 안녕. 집을 떠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에단과 자주 말다툼을 벌이고 그의 아버지를 아파트로 옮기는 상황에 대해. 상황은 이미 작성해 두었습니다. 요양시설이 상황을 바꿀 수도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단도 아버지를 시설에 보내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남편이 오라고 손을 뻗어 그 두 가지 일에 더 이상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잠깐 들렀는데 풍기는 희미한 쓰레기 냄새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빨래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더러운 접시들이 여전히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일주일 전에 떠났던 집이 아니었어요. 집안일을 하지 않는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조용한 침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깨끗하고 바로 남편이 지난주에 다시 오라고 간청했어요. 아빠와 저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에단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둘 다 좀 변화를 주고 다시 함께 사는 게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에단의 사과가 에단의 생각이라면 그가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대하지 않았으니 그게 그의 사과 생각이라면 나도 그래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왜 그들이 별거를 요구하는지 알아요. 내가 돌아오면 그들의 주부가 떠나고 이제 그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나를 다시 원할 것 같아요. 나는 그럴 거라는 걸 알아요. 똑같이 대해주니까 돌아가지 않을게. 두 분 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미안 안 돌아오겠다. 왜 사과하는 건지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 진지하게 고개 숙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뭘 더 하겠나. 원해요. 아빠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태도는 이단이에요. 이게 사과에 대한 생각인가요? 언제 나와?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으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알아서 처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당신은 옳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에단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러 가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시설에 가두는 것을 고려했고 감히 그가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그런 무모한 발언은? 합니다. 네. 글을 말한 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와 이거 진심이신가요? 내가 말했잖아요. 네 진심이에요. 불만이 있다고 한 건 당신이에요. 그럼 이혼하자. 그럼 나도 불만이 많아서 이혼하기로 했어. 이해하겠니? 이제 말을 돌이킬 수 없는 남편이 침묵했다.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 주부는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지만 동시에 주부가 삶의 모든 측면을 돌보기 때문에 일할 수 있습니다. 않으면 두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독신 불쌍한 소피아는 당신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무능함 때문에 문제는 나중에 종결되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에단이 시설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단은 그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 한때 친했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제 남편은 마지못해 시설에 대한 서류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는 아마도 지금은 소득이 높아 일을 즐기고 있지만 언젠가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지금은 그냥 혼자 즐기고 싶어요. 제 이름은 몰리예요. 8년 전 작은 마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공무원이기도 한 남편 마이클과 결혼했지만 둘 다 자주 이사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살고 있으며 매일 저녁 9시에 아이가 없습니다.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받았어. 젠장 오늘 밤에도 회의가 있어. 밤마다 고생하잖아. 다음엔 언제 집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논의가 끝날지 모르겠어. 이게 우리 사이의 유일한 대화인 것 같아. 결혼 8년차 커플로서 우리는 함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때문에 우리가 정략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둘 다 연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는 군인이다는 2년 전 왓츠앱 대화 중 거주지가 바뀔 때마다 2에서 3년마다 전국의 다른 군사기지로 이동합니다. 내 고향이 있는 미시시피 주 잭슨에서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내가 잭슨에 주둔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 물론 당신도 우리가 커플이라면 결국 왜 그것을 부인하는 건가요? 우리가 정말 커플이라는 것을 왜 아직도 직장에서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건가요? 봐요. 안녕. 우리 왓츠앱 대화는 항상 이었거든요. 2년 전쯤에 나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잭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거기에서 살 계획입니다. 물론 마이클이 잭슨의 역을 맡게 된다면 우리는 그날 함께 살 계획이었습니다. 특이한 왓츠앱 메시지 대신 전화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미시시피를 경유하여 유진 오레곤에서 켄터키로 여행을 계획 중이십니다. 부모님이 당신의 아파트에 머무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시간이 꽤 지났을 거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부모님을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드물게 전화 통화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댁을 만난 것은 결혼식 이후였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시시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전국을 떠돌며 부모님은 유진 오레곤에 계시고 지금은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시댁 식구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고향인 잭슨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도시 곳곳을 보여주겠다고 열심히. 몰리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있어. 고마워. 미카엘라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 못 만나서 미안해. 걱정하지 마. 우리 둘 다 서로의 상속자야. 그래. 그게 우리 서로에게 그랬어. 마이클과 난 좋아 좋든 싫든 후계자님. 여기 미시시피에 오셨으니 오늘 윈저 페어를 둘러보겠습니다. 저는 친척들을 윈저 페어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페어는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실턴 맥머피 존슨의 집과 아버지 유진만큼. 법률은 윈저 유적지와 고향 유진에 있는 실턴 맥머피 존슨 하우스에 대해 비교하고 감탄을 표시했습니다. 사실 6년 전 지진으로 약간의 피해가 있었지만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철거되었으니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가보겠습니다. 석화된 숲길에서 나는 하루 종일 시댁을 데리고 미시시피의 명소를 둘러보며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시에 매료되어 여기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시시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그럴 것입니다. 잠시 묵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낮에는 보통 집에 없기 때문에 스페어 키를 드릴 테니 시어머니께 스페어 키를 건네드렸어요. 떠날 줄 알았거든요. 기껏해야 5일 만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시댁 식구들이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드디어 시댁 식구들에게 프로포즈하기로 마음에 드시면 $600에 임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은 도시에 있는 우리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대체 무슨 가족에게 임대 비용을 요구하고 무료로 사용하게 해줄 생각입니까? 진정해 얘야. 시어머니 덕분에 상황이 좀 진정됐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그럼 어떡하지? 그럼 전기수도 가스 사용하는 공과금만 충당하면 언젠가는 할 수 있어. 두 번째 주에 직장에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언더프론트 자산관리인 브라이언입니다. 아래층 사람들로부터 아파트에서 새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천장에 얼룩이 생기면 바로 오실 수 있나요? 미션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당장 오라고 했는데도 회사에서 혼자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 유리하게 이용했어요. 점심시간에 아파트로 돌아가기 위해 숙소 관리자와 함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 몰리, 무슨 일로 지금 이 시간에 오셨나요 부인? 아래층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오물 무슨 말씀? 모르고 고의로 모르고 시어머니를 밀치고 세탁기로 향했는데 호스가 빠지고 세탁기가 10번째 돌고 물 빠짐이 이게 문제입니다. 매니저님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방으로 올라가서 천장을 확인했는데 마침 세탁기가 있던 천장에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라오시더니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셨고 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죄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서 결국 쿠키박스를 가지고 아래층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시어머니께 보고하니 관리실에서 수리를 의뢰받았습니다. 법률 그녀가 나한테 냈으니 우리에게 짐을 싸서 떠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일어나서 가면 그렇게 쉽게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거지. 불만은 누수만으로 그치지 않았고 부동산 관리 거주지에서 또 다른 문제로 다시 전화했습니다. 저는 언덕의 프론트 부동산 관리자인 브라이언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장인어른이 매일 밤 발코니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불만이었는데 그리고 정말 주변에 싶은 충동을 필사적으로 눌렀는데 이번에도 아파트에 갔을 때 거기 있어야 할 시댁 식구들이 없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대. 우리는 시애틀로 돌아갈 거야. 뭐 그게 다야. 내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사용했던 전기 수도나 가스에 대해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남은 것은 집안에 적어도 가져갈 엄청난 양의 쓰레기뿐이었다. 어차피 시댁 식구들 다. 난 부모님 집에서 다시 아파트로 이사왔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연락이 와 아빠 엄마가 내 아파트를 너무 좋아해서 사준 아파트를 선물로 주는 거야. 이해해줘. 반대하면 그 사람 뒤에는 이혼해요. 아파트를 나간 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아들 관저로 이사를 가더니 남편이 있던 곳으로 이사를 가더니 직접 대면하는 대신에 저를 조종했습니다. 남편이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다 어쩌다가 지금은 강요당하고 있어요. 드디어 손에 넣은 아파트를 포기해야 할지 이혼을 해야 할지 이분법적인 선택이라 고민하며 신음했어요. 좋아. 이틀 후에 결심했어요. 남편은 평소 와츠앱으로 나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고 대신에 아파트를 넘겨줄지 아니면 이혼할지 선택하라고 강요한 바로 그날에 당신이 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급 우편으로 이혼 서류를 보낸 그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 행동에 화를 냈고 나는 직장 상사로부터 어느 순간 소환을 받았다. 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전 남편을 달라스로 가라는 전근 명령이었다. 내가 아파트를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매니저, 직원이 뒤에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 몇 가지 끈을 뽑았습니다. 젠장 이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전 부모님에게 양보하고 임대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죠. 제가 직장 법무사님을 찾아갔을 때 당신은 이제 전 남편과 관계도 아니니까 당연하게도 그 사람 부모님과도 관계가 없잖아요. 이걸 집주인에게 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포틀랜드로 돌아간 시댁에 즉시 전화해서 내가 이사하면 아파트를 임대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쉽게 동의했습니다. 괴롭힘이 아니었고 이번 기회에 내 아파트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숙박대의 공과금과 수리비를 포함하여 월 $700의 조건을 제안했으며 달라스에서 일하는 동안 소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내부 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있었고 소수만이 선배 중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군장교가 그 최고위급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은 부대장을 양성하는 지휘 참목 과정이라는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었다.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상 훈련을 마친 사람들은 부대장 이자형 아래수로 전국 각지의 부대에 배치된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남을 책임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전 남편보다 더 높은 지위와 지위를 얻고 싶은 마음.
나타나서 믿거나 말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이겨냈어요. 매우 힘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한 번의 지휘관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마이클이 진정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을 보세요. 이제 지휘관 과정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 전처가 있는 뉴욕에 있는 군 장교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남편 거주 인사 담당 전 남편은 내가 합격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일부러 연락도 하고 연락도 안 해서 16개월 만에 담당 부대장이 됐다. 같은 시기에 네브래스카 군인 교육훈련을 위해 내 전 남편도 네브래스카의 아들이었는데 내부 선발 시험 덕분에 군과 지역민의 연락관인 지역협력본부에 배치됐다. 이제 내 전 남편보다 더 높은 날은 네브래스카에 새로 도착한 고위 장교들을 위한 훈련이었어야. 내 전 남편이 나를 발견하고 가장 먼저 다가가자마자 왜 나보다 더 높은 계급장을 달고 있는 거야? 쳐봐, 우리 주변의 윗사람들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해하며 뒤로 물러섰어. 마음속으로 가볍게 털어냈어. 너처럼 의식이 낮은 사람은 이제 아닌 줄 알았어. 정말 환상적이었던 화창한 일요일. 오늘은 연례기지 개장일. 일반 시민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군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기지 부지에 전시된 탱크를 보며 모두가 환호했고 기지에 착륙한 헬리콥터에서 군인들이 하강하는 전투 훈련 시뮬레이션에 압도당했습니다. 옥상 헬기장에 재빨리 착륙해 스파이더맨처럼 총을 준비하는 모습. 어떤 사람들은 위장복을 입은 군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훈련 코디네이터로서 기념 및 관련 상품을 손에 들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에리를 경험할 수 있는 현역 군인들과 함께 전진 휴식 자세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때 전 남편이 부모회 관계자 몇 명을 데리고 등장했을 때 전 남편과 대해 참았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절호의 기회인 듯 복수가 불타올랐다. 지금이야말로 복수의 절호의 찬스의 기회를 놓칠 수 없구나. 어때요? 저기 아저씨 엄마, 아빠도 어느새 같이 가실래요? 나도 모르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을 저희 부스에 데려와서 마지못해 전 남편에게 철모를 억지로 씌워주고 다른 군인들과 줄을 서게 했는데요. 군대에서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번호를 주고 그 번호를 전화할 시간이 없어요. 모두 이름을 불러요. 내가 번호 매기기 시작이라고 하면 번호를 부르기 시작할 거예요. 오른쪽 사람이 길분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사람이 234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내 전 남편이 제일 오른쪽에 줄을 섰고 나머지는 군인반, 일반 시민반이었는데 번호 매기기 시작하면 느려요. 넌 바로 대답해. 응. 그 순간 내 전 남편 똑바로 주목을 받아 웃음이 터질 것 같아 웃기네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기대어 휴식 자세를 연습할 것입니다. 그 후 강사가 군인이 앞으로 기울이기 휴식 자세의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어느 정도 동작을 익힌 후 제가 이제부터 인계받아 전투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군인들은 총구가 없는 민간인을 위해 총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9명의 참가자들에게 명령을 앞에 있는 나무를 노려라. 앞으로는 아직 적과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다. 모두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목표 나무를 엄폐물로 삼아 달리며 전진하고 총은 적 방향을 향하게 하라. 적을 공격하고 팀의 일부가 바운드 오버워치에서 전진하도록 하십시오. 바운드 오버워치 전진. 전 남편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한 개까지 밀어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너무 느리네요. 전진 1번 1순위. 그렇게 소리 지르는 내 남편은 1순위를 밀어붙인다. 당신은 키가 너무 크다. 총에 맞을 것 같아 1순위로 죽고 싶니? 현역 군인인 내 전 남편이 소총 번호를 들고 땅바닥을 기어다닌다. 뙤약볕 아래 도착했는데 전 남편이 겨우 이 말을 하네. 우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또 하다가 갑자기 군중에서 폭소가 터져나온다. 우리 관계를 모르는 관중들은 그걸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 여군 사령관이 남자 군인을 전당포처럼 대하는 것을 보면 전 남편의 군대의 계층적 세계에서 그를 찡그린 얼굴로 바라봅니다. 원래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던 남편은 항상 나에 대한 지배력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사적으로 아내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시댁 식구들도 아들이 받는 관심에 저를 얕보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좌절감에 불타오르는 그의 성격. 나는 선발 시험을 보기로 결심하고 단번에 합격하여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특히 상사가 앞장서는 전남편과 전처에게 수 있어서 기분이 상쾌했다. 내가 전남편을 질책한 것처럼 자기 아들이 거물이라고 생각했던 전 시부모님의 행동이 며칠 후 큰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로부터 이사가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던 내가 드디어 아파트에서 출퇴근을 하게 됐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전히 전 남편을 여기저기 부딪히고 매번 찡그린 얼굴을 보는 게 내 비밀스런 즐거움이 됐다. 엄마 장례식에 오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나쁜 사람일 줄은 몰랐네요. 갑자기 남동생이 전화로 이런 말을 해서 어리둥절했는데 울먹이는 목소리에 거짓말은 하나도 없이 제임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 제 이름은 제시카이고 30세 회사원입니다. 저는 로버트라는 남자와 데이트 중이고 이제 막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곧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오래전에 두 분 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해로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때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16살이었는데 이혼 후 아버지께 입양됐어요. 아버지는 이혼 후에도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신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하던 피아노를 계속 배울 수 있었고 그 대가로 학원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집안일은 제일 잘해요. 저녁은 최대한 요리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은 주먹밥이었지만 아버지를 위해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주먹밥은 항상 맛있어요. 제시카 아버지가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기뻤고 대학에 갔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꽤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시카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높은 대학까지 잘 가셨어요. 대단하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도 괜찮다고 해서 아버지의 즐거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기뻐서 자주 방문했어요. 언니 제임스 오랜만이에요. 제시카 잘 지내요. 응. 엄마랑 제임스 엄마는 어때요? 나는 괜찮고 제임스는 이혼 후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 남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임스는 나보다 7살 어리고 내가 초등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11살이었습니다. 여전히 청순한 모습이었고 나를 만나면 늘 반가워 보였다. 동생과 함께 살지 못해 아쉬웠지만 만나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뻤다. 제시카 대학에 입학하고 꽤 힘든 일이구나. 와 대단하다 언니 멋져 고마워. 둘 다 오늘은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진짜 이하와 스테이크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도 엄마랑 오빠랑 사이가 좋아서 항상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는데 대학에 들어간 후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셨고 그 이후로 동생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함께 생활하는데 익숙해지길. 이전 가족을 너무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전화로 이런 말을 했을 때 물론 난 상관하지 않고 엄마가 재혼하셔서 행복한 행복을 누리셨다니 너무 기쁘지만 동생을 만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회의 빈도를 줄여 미안하지만 제임스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고 그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우리가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면 남편이 우리가 만나도록 허락할 거라고. 그래 나도 그랬다는 걸 이해해 별로 납득할 수는 없지만 항의하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와 형제의 새 아버지와의 관계를 망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습니다. 엄마 4년이나 됐는데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아니 어쩌면 더 이상 저를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당시 11살이었던 제 동생이 이제 15살이. 좀 보내고 싶어요. 그런 생각으로 살입고 입시를 준비하는 동생에게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용기 내서 전화했는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게 우리 엄마 전화번호 혹시 제시카 네 난 내 엄마 재혼한 남자 데이빗이야. 지금 바빠서 전화 받았어. 알겠어. 왜 전화했는지 알겠어. 마지막으로 본 지 4년이나 됐는데 내 모습을 보고 싶다고 생각. 형제와 어머니는 곧 데이비드라는 남자가 놀라운 말을 했다고 말했을 때 정말로 당신은 그들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당신이 그들을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들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어머니는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가 당신 이름을 언급했을 때 내 아내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은 제임스가 주변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전화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데이비드가 제임스가 바로 다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게임만 하고 아무 반응도 없는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당신을 잊고 현재 생활에 적응한 것 같아요. 둘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제발 좀 놔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끊을게요. 그 말에 데이비드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통화가 끝난 뒤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아버지와 상의할 때 형과 어머니가 나를 잊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이상하네. 제시카가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 엄마랑 동생이랑 만나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일이 더 바빠져서 얼굴도 못 봤어. 오빠와 엄마 그리고 그 시간이 아직도 마음속에 맴돌고 그 전화가 있은 지 약 3년이 지나서 엄마에게 슬픈 받았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실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직원이 안내해준 곳에서 엄마의 생기 없는 몸을 봤다.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듯한 얼굴과 온화한 표정하니 엄마 7년 동안 엄마를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임스 누나 엄마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을 때 동생이 방에 들어왔어요. 7년 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이. 컸는데 오랜만인데 왜 우리를 보러 안 오세요? 뭘 싫어하게 됐나요? 나랑 엄마 잠깐만요. 새아버지 데이빗이 나한테 보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는 절대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아빠는 대단한 사람이고 아빠가 당신을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존경해요. 누나, 내 동생이 양아버지 데이비드를 꽤 신뢰하는 것 같았는데 7년 동안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을 텐데 데이비드로 보이는 남자가 도착했어요. 우리가 직접 만난 건 처음이군요. 안녕하세요. 데이비드는 20대 남자였습니다. 50대 초반, 일을 정말 잘해내는 야심찬 표정. 다양한 회사원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쩐지 좀 까칠하다는 인상을 주더군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니 정말 충격이네요. 갑자기 장례식이 곧 치러지니까 너도 아버지도 참석해줬으면 좋겠어. 제시카는 내 마음속에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이해했지만 우선은 어머니의 장례식이었어. 아버지와 나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함께 참석하여 배웅했다. 장례식은 무사히 끝났는데 상속 분쟁으로 다툼이 있었어요. 제시카가 7년 동안 제 아내를 보지 못했는데 유산을 포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요. 데이빗이 제 말대로 아내를 보지 못하게 했죠. 내 동생이 방해했다고. 누나 아직도 말하고 있는 거야. 아빠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설명해야 해. 제임스는 내 말을 믿어라. 내 양아버지는 너를 보지 말라고 했고 엄마는 내가 아무리 필사적으로라도 내버려두라고 더 이상 말했다고. 내 동생이 나를 믿지 않을 거라고 애원했는데 아예 여기서 악당이 된 것 같아. 아빠는 틀리지 않아. 언니가 이상한 말만 하는 것 같아. 제임스 언니 상속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상속은 받아야 하는 걸 포기해 주시겠어요? 엄마가 돈에 욕심내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데이빗이 나를 돈 뜯어먹는 듯이 대해줬더니 아빠가 끼어들었어. 잠깐만, 내 딸이 정당한 요구할 뿐이야. 아빠의 말 덕분에 그런 비난은 이제 그만둬. 데이빗이 그의 입을 닫았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내 딸이 최소한의 유산은 상속받도록 할게요. 이게 뭐죠? 당신과 가 공모하여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는 건가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권리 주장에 불과합니다. 토론이 어려웠고 결국 나는 최소한의 상속만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형과 나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은 형이 믿었던 새아버지 데이빗과 했기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형을 만나니 형이 어머니를 잃고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무 슬펐고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고 더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시고 1년밖에 살지 못하셨습니다. 반복되는 불행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아버지가 내 변화를 알아차리셔서 부드럽게 제시카, 모두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동안 너와 함께 살아서 행복했고 그 이후에는 아빠에게 남은 시간을 마음껏 즐길 생각이야. 아버지와 여행도 가고 하고 싶었던 일 다 하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두 잃은 게 너무 괴로웠지만
아버지께서 매 순간을 기대하고 즐기라는 마지막 말씀을 해주셔서 눈물 닦고 건배했습니다. 내 동생이 아버지 장례식에 왔는데 데이비드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형이 나에게 공격적이었고 형이 얘기한 건 아버지의 유산뿐이었어. 엄마 유산을 강제로 가져갔으니 내가 꼭 아빠 유산을 가져갈 거야.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화끈하게 적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조용히 동의했지. 응. 어차피 줄 생각이었어. 그렇게 말하고 상속을 형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형을 못 봤어. 그 이후로 연락이 없고 연락이 어색해서 몇 년이 지나고 친구 소개로 로버트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고려 중이었는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는 것과 제가 거의 뻔했다는 사실을 다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외동 동생과 멀어진 내 동생 로버트는 모든 것을 듣고도 여전히 나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그와 사랑에 빠졌고 계속해서 순조롭게 데이트를 하고 결혼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계 정상에 오른 기분일 것입니다. 갑자기 형한테 전화가 왔어. 안녕 제임스, 오랜만이지 뭐야. 아, 그러고 보니 나도 할 말이 있어. 오랜만에 형 소식 듣고 너무 반가워서 말을 빨리 시작했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서 방해했다. 언니, 왜 엄마 장례식에 안 왔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은 몰랐어. 내 동생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형의 갑작스러운 전화 통화에 혼란스러웠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엄마가 죽었어. 알잖아. 잠깐 제임스 진정해. 내가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어. 이건 일종의 농담이었어. 아니, 그러기엔 너무 가혹했지만 힌트가 없었어. 흐느끼는 동생 목소리에 울부짖으며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동생에게 말을 걸었다. 제임스, 엄마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 엄마는 안 죽었는데 그때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시신도 봤지? 장례식도 치렀잖아. 내 동생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 아니야. 엄마가 살아계셨어. 그 후로 3년 정도?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랑 같이 살아요. 엄마가 살아있다고 하는 오빠의 말을 정말 이해 못했어요. 이럴 땐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헌금도 안 하면 곧 죽을 거라고 하더군요. 내가 번 돈을 전부 헌금했어요. 그 순간 내 동생이 속았는데 헌금이 부족해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임스, 내가 헌금했던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니? 당연히 너도 구해야 해. 엄마가 찾은 그 누나 나중에 제임스를 구해줬어요. 형이랑 같이 헌금하던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곳은 일반 사무실 건물이었는데 선생님과 상담하면 상담이 진행되는 곳이었는데 제가 선생님을 위해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실 거예요. 형이 날 개인 사무실로 데려갔어. 데이비드가 거기 왜 있었어? 아, 제시카가 아니면 잠깐만, 우리 엄마와 재혼해서 제임스의 양아버지가 된 사람이잖아. 제임스는 왜 너를 선생님 제임스라고 부르고 나는 참을성 있는 선생님이 있어. 아니, 제임스랑 같이 살았지. 제임스가 너한테 아빠한테 전화도 했어. 누나, 무슨 소리야? 데이비드는 상담사야.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 기억해. 잠깐만, 데이비드가 세뇌하고 있는 거야. 제임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방금 전에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 내가 걔 엄마한테 상담했는데 내가 우리 엄마도 속였다고 언니 속인 것 같은 끔찍한 말은 하지 마. 제임스, 제시카 꽤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부모를 모두 경우가 종종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넣었어. 현실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마음속으로 멈추세요. 당신은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만해. 나는 이미 기대하고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1000 헌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낫기엔 부족해. 점점 많은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제임스가 헌금을 너무 옳았어. 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헌금을 해왔어. 그래서 어머니를 찾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어. 며칠이었는데 헌금이 어느 순간 멈췄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셔서 반성하고 구제를 위해 헌금을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입구 쪽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로버트가 방 문이 열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내 약혼자 로버트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정확히 데이비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로버트에게 묻자 그는 데이비드에게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대화를 듣고 보니 당신이 제임스를 세뇌하고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큰돈 변호사 그 사람도 내 약혼자고 널 고소해서 돈을 돌려받을 거야. 데이비드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콧방귀를 끼며 반박했다고 말했잖아. 제임스가 구해준 건 그런 말일 줄 알았어. 나 그를 속였다는 사실은. 나는 단지 정당한 상담을 한 것뿐입니다. 제임스 데이빗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내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내 형제가 우리를 힐끗 보더니 당신에게 속아서 거액의 돈을 기부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너 내 동생의 말에 데이빗 눈이 커졌어. 내 형이 너를 고소하려는 것 같구나. 잠깐 이건 실수였나 봐. 제임스 내가 널 구해줬어. 이 선생님처럼 나를 배신할 건지 엄마도 나도 너 덕분에 느꼈던 것. 여러 번 안도했지만 점점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사실 너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돼서 넌 우리 엄마 닮은 여자를 데려와서 실제로 살아있다고 믿게 만들어서 두려움을 심어줬어. 내가 공양을 올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을 텐데 게다가 당신은 나와 내 어머니의 사진을 나도 모르게 다 폐기하고 가짜 어머니의 합성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사진이 너무 세련되고 자연스러워서 나는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가짜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내 진짜 엄마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이후 몇 년 동안 월급을 거의 다 당신이 가져가기 전에 누나를 만나고 엄마의 실제 사진을 봤을 때 갑자기 세뇌가 깨졌어. 당신이 엄청난 돈을 요구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다. 장난치지 마라. 나와 우리 엄마에게서 계속 돈을 훔친 건 당신이다. 당신은 우리에게 내 여동생을 말라고 세뇌시켰고 심지어 우리 새아버지라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우리 엄마는 몇 년 동안 내 동생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나는 당신이 나한테서 빼앗은 돈은 물론이고 우리 어머니에게서 빼앗은 돈도 돌려받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서 돈을 빨아먹고 즐겁게 지냈어요. 이제 불운을 겪는다. 아내 동생은 너무 격렬하게 데이비드에게 화를 내며 데이비드가 놀라서 다시 비틀거리며 돌아왔다. 그러면 법정에서 보자. 로버트의 법적 대리하에 데이비드를 고소한 후 우리는 현장을 떠났다. 데이비드는 전액을 갚으라는 제안을 받았다. 형과 어머니에게서 사기를 당한 $300,000의 금액. 데이비드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터무니없는 사기 행위가 이전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의 소송과 보상 청구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자기 마음대로 했기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세뇌로 인해 우리 관계가 긴장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모든 것이 해결되자 형과 나 사이의 원한은 사라졌습니다. 형도 로버트 1세와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때문에 오랫동안 내 동생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뿐인 동생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 공백을 메우고 싶습니다. 넬리,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나요? 아내와 짐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최악의 아내입니다.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떠난 이유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당신이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새로운 아름다운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시어머니는 아마도 아직 전체 이야기를 모르실 거야. 사실 이게 나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고마워. 난 괜찮아. 내 이름은 여자 이름 A. 35대 1살 직장인 S씨와 결혼한 지 5년차. 현재 40세로 5살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늘 연상 남을 씨가 너무 차분하고 친절해서 순조롭게 관계가 진행됐어요. 결혼하고 결혼 생활 꽤 괜찮았는데 몇 달 전 평화로운 삶의 종말을 보았어요. 해고됐어요. 갑자기 해고됐어요. 회사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럴 줄은 몰랐어요. 특히 그는 대기업에 근무했기 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월급으로 우리가 계속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인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빡빡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부였지만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하면서 퇴사한 회사에 다시 채용이 안 될까봐 연락했는데 다행히 누군가가 출산하고 그만둔 것 같더라고요. 이 일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줬으니 다른 일을 찾으면 괜찮을 텐데. 중년 남성은 취업이 힘들어 아르바이트만 하면 월 $700 정도 벌죠. 월급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5년 만에 복구하니까 둘이서 자면 충분해요. 우리 집세는 높아요. 싼 곳으로 이사해야겠어요.
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돈을 좀 저축하는 좋을 것 같아요. 고정비를 줄여야 해요. 예전에 좋은 아파트에 살던 S님의 높은 월급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수백 달러 더 싼 아파트로 이사해야 하지만 내 제안은 빨리 묵살됩니다. 아니, 우리는 이사하지 않을 거예요. 왜? 더 작고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하면 엄마가 왜 안 샀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냥 엄마에게 당신이 해고되었고 상황이 힘들다고 말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말했을. 엄마에게 내가 해고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월급과 내 수입으로 집세를 지불하면 됩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충격을 받았고 좌절했어요. 집세를 겨우 갚아도 우리의 안녕보다 그의 자존심과 평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돈도 저축할 수 없어서 이사를 제안했지만 일단은 마음은 구성되어 있다. 바꿀 수 없으니까 계속 힘든 나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오늘 저녁은 이게 다야. 우리 옛날에는 더 많은 요리를 먹었었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게으름 피우고 계시나요? 균형을 더 잘 잡아야 해요. 남편의 말에 너무 답답해서 정신을 차렸어요. 시간이 너무 힘든 거 알잖아요. 집안일과 일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줄여야 해요. 누가 자존심 때문에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식비를 내거나 아니면 더 벌면 좋을 텐데 내가 그런 도발적인 말을. 남편이 정신이 나갔지 뭐야. 내 면전에 들이대지 말고 지켜봐라. 너보다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너보다 더 많이 벌게 해줄게.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너무 지루할 수 있지만 이 일로 그의 밑바닥에 불이 붙으면 그게 최선일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남편이 일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였어. 정규직으로 일하고 아르바이트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는 공부도 하지 않았고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하러 때마다 아르바이트만 했습니다. 특히 젊은 면접관들에게 무례함을 느꼈고 결국 취업 활동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특히 저보다 더 많이 벌겠다고 열렬히 선언한 게 아쉬웠는데 제 문제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서슴지 않고 전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회사에 있는데도 오늘 아침에만 10번 넘게 전화했는데 점심시간에 전화했더니 바로 소리 지르기 시작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면 바로 받으라고 했어요. 지금 일하고 있어. 내 작은 일. 신경 안 써. 1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내 차 전화가 제일 먼저 와.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근무 시간 중에 전화를 더 자주 하게 됐는데 S씨한테는 얘기를 해보셨나요? 아직 연락이 없네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동거가 어렵네요. 당신의 의견은 신경 쓰지 마세요. 반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헤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이 말을 했을 때 남편은 자신의 해고 사실을 그녀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집에 있어요. 아내는 남편 부양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 남편을 소중히 여긴다는 어머니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한동안 방문하지 않았으니 와야 하는데 정규직과 남편의 아르바이트로 지쳤어요. 일이 주말까지 차지해서 같이 쉬는 날이 거의 없어서 하루가 안 맞아요. 미안. 남편과 제가 너무 바빠서 일정을 조율하기 힘들어요. 일 외에는 당신의 편의를 신경 쓰지 않아요. 주말에 쉬는 거 맞죠? 둘 중 한 명 오시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상당히 답답해 계속 밀어붙이는데 한계에 다다르자 남편의 사실을 말해주기로 했어요. 남편도 주말에도 일해요. 콩을 쏟으려던 참에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남편이 달려와서 내 휴대폰을 빼앗았다는 말이에요. 엄마 미안. 요즘 못 가봐서 큰 공사 중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주말에도 일하는데 상황이 진정되면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내 전화를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왜 나에게 묻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나요? 왜 엄마에게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말하려고 했나요? 솔직히 그 사람은 계속 오해하고 나한테 영원히 잔소리할 거야. 난 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아. 그냥 멍청한 자존심을 한 번만 내려놔. 닥쳐. 넌 나한테만 의지해 살아왔고 이제 말대답을 하고 있잖아.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방으로 뛰쳐나갔어. 생활은 이미 스트레스도 많고 게다가
시어머니의 발언과 남편의 이기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항상 아르바이트가 힘들다고 하고 집안일은 전혀 하지. 주말에 그리고 주중에 한두 번 정도 그 사람이 다른 직업을 찾거나 적어도 집안일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집안일을 기억하고 주도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체중을 감당하지 않고 아직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잠시 집을 떠나기로 한 모든 것에 대해 그는 불평한다. 나는 집안일의 어려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일주일 정도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부모님에게 우리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계속 한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이혼한다면 사랑의 결혼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갔을 때 남편이 전화할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언제 돌아오세요? 내 저녁 식사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테니 집안일은 당신이 직접 해야 할 것입니다. 농담은 그만하고 돌아와서 집안일을 하십시오. 아니, 안 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리하는 일을 다 하는 거라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야. 왜 일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는지 그 사람이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무시하고 부모님과의 생활이 너무 편해서 집안일을 셋이서 나눠서 했어. 힘들겠다며 엄마랑 맛있는 밥을 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일주일 정도 부모님 집에 머물렀다. 더 머물고 싶었는데 직장이 부모님과 멀고 남편인 줄 알았다. 집안일의 어려움을 이제야 알았을 텐데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 집이 어지러울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뭔가 기분이 상한 건 아닐까. 남편 방을 살펴보다가 남편의 옷차림과 여행 가방이 없어 시어머니께 갔나 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했는데 지금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 부모님 집은 어디 계시나요? 내가 떠난 직후에는 거기로 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무슨 생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겁니까? 애초에 내 잘못이야. 안 돌아오지 않아서 화가 나니 무슨 소리야. 나 엄마랑 살 거야. 넌 집으로 돌아갈 거야. 아니, 새 아파트를 빌려 이사를 왔는데 혼란스러워서 말을 찾고 있었는데 전화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헤이 넬리,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감히 당신의 의무와 부담을 포기하셨나요? 당신은 최악의 아내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시어머니 보세요.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살고 아름다운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우리와 함께 살기로 동의하시면 바로 거기가 어디인지 알려드릴게요. 아마도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요리할지도 몰라. 아니, 고마워. 그 사람이 내 빠른 거절에 당황해서 난 안 올 거야. 넌 혼자 살 거란 말야. 넌 S에게 의지해왔는데 너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 걱정하지 마. 같이 살지 않으면 나 혼자 있을 만큼 벌고 결혼할 필요도 없으니 이혼할게. 시어머니도 남편도 충격 먹은 소리. 잠깐만, 요넬리, 이혼은 필요 없어요. 이 결혼은 계속 할 수 없어. 너 같은 쓸모없는 남편을 얕보았을 때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시어머니가 어찌 감히 S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너 같은 아내는 필요 없다. 이제 이혼해라. 뭐 이혼 서류 준비해 놓을게. 넌 후회할 거야. 이제 사과하기엔 너무 늦었어. 끈은 너에게도 똑같이 말할 거야.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여기 올 거라 확신해 내 뜻대로 움직인다. 나는 그를 포기했다. 그 사람이 후회 없이 시어머니 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있을 필요도 없다. 나는 몇 시간 후에 곧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혼자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은 당신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자기 일을 다 했어요. 빨리 당신 할 일을 채워.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남편이 할 일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어요. 손글씨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정말 친절한 영혼인데 어떻게 당신 같은 형편없는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에게 문제를 일으킨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비참한 삶을 즐기며 후회합니다. 남편이 한 번도 하지 못한 내 역할을 채우면서 그녀는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배짱이 참 불쌍한 남자. 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집을 팔아서 그냥 이사할 수 없게 돼서 어쨌든 그러고 싶지 않아. 얼마에 팔았어? 꽤 오래됐는데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약 $5만 팔았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새 아파트의 임대료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신용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S는 좋은 월급을 벌고 당연히 합격했어. 그 5만을 내 계좌에 넣었어. 왜 알아냈는데 누가 엿보는 건 그만둬. 여전히 그 사람에게 전화를 끄는 게 분명하지만 너무 늦었어. 괜찮아. 난 그 사람이 들이닥친 이혼 서류를 헉헉대고 난 드디어 그것에서 자유로워져서 신났어. 남은 짐을 싸서 부모님 집으로 옮기고 아파트를 찾았어. 교묘하게 시어머니를 도발해서 소중한 자산을 준다고 생각하는 자산은 분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산 분할 논의 때 남편의 창백한 얼굴이 생각나서 2년이 지난 지금도 웃기네요. 어느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출근 전 아침 시간에 1등급일지도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라고 대답했어요. 아, 넬리 시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낯선 사람이에요. 돈 내가 곤경해. 말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파트 월세를 낼 수 없고 저축도 바닥났어요. 그의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전혀 몰랐나요? 알고 있었나요? 예, 여러 번 말하려고 했지만 항상 날 막았어. 정말 미안해 넬리.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아니, 내가 그에게 아무리 말했어도 그 사람은 바꾸려고 한 적이 없었고 넌 항상 나를 믿어줬어. 난 그런 사람들과 다시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제발 내 같아. 결국 우리는 음식도 없다고 시어머니 말에 따르면 남편은 구조조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겉모습만 지켰다. 집을 팔아 시어머니에게 월세 5만 원을 냈고 시어머니가 두려워 가끔 과시하기도 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법이 의심할 텐데 5만 달러가 금세 사라져 버린 것 같은데 지금은 파산한 것 같은데 자존심을 버리고 더 싼 아파트로 이사하고 검소하게 살아요. 난 안 했어요. 이걸. 내 재능 있는 아들이 나를 지지하고 편안하게 은퇴할 거라 생각했어.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조용히 전화를 끊고 안전을 위해 번호를 차단해뒀어. 접근 금지 명령도 냈고 문제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게 해줬어. 즉시 얌전히 솔직하게 엄마와 아들 둘 다 남에게 의지할 생각만 할 거야. 나는 그것을 경고의 이야기로 삼고 그 생각으로 독립하려고 노력할 거야. 나는 당면한 일에 다시 집중했다.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미워한다. 그런 건 아니다. 나는 그냥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해요. 엄마 그냥 그 사람과 헤어지자고요. 이건 제가 이기적이고 오만한 남편 스펜서와 함께한 21년의 삶을 어떻게 끝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로잘리입니다. 저는 45세 파트입니다. 시간주부. 저는 나와 동갑인 스펜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 켈리는 21세입니다. 그녀는 현재 뉴욕에서 견습헤어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스펜서는 어렸을 때부터 수입이 좋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골프나 스키 같은 취미가 우리 차고를 가득 채우는 것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았지만 스펜서는 켈리가 태어난 후에도 그 취미를 켈리와 나와 결코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말에 집에 거의 없었고 주중에는 함께 식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켈리의 학교 행사에 그는 슈워츠의 날에 나타나곤 했지만 그는 거기에 있고 안 왔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높이곤 했습니다. 그는 내가 말할 때마다 비판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켈리를 향한 이기적인 태도에 화를 내고 발길질을 하는 그의 분노에 찬 눈빛은 정말 무서웠다. 나는 늘 그 표정이 무서웠다. 이혼을 생각도 많이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는 켈리에게 그런 일을 해서 뒤를 돌아보는 그녀의 하나뿐인 아버지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마도 여름마다 내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을 하고 있을 뿐이며 크리스마스 휴가 스펜서는 열정적으로 켈리와 나를 그의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자기 사업을 장남인 스펜서가 물려받지 않고 처남 부부가 사업을 운영하며 회사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남과 함께 살고 있다. 스펜서는 처남에 대해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있는 법. 스펜서는 항상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지만 그의 가족은 스펜서의 자랑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동안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 집에 있는 허드렛 일을 다 나한테 시켜서 노골적으로 놀리기도 했고 우리가 떠날 때
그 사람 가족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항상 와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스펜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가족이 별로 싫지 않았다. 사실 나는 종종 궁금했다. 왜 스펜서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가족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8학년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시간제 간호사로 일하셨지만 등록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간호사 그녀는 쉬지 않고 직업학교에서 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간병인 직업을 얻었습니다. 엄마를 깊이 존경합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여동생인 이모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엄마가 걱정되지만 자기 집에서 며칠을 즐겁게 보낼 스펜서는 항상 우리가 내 집에 방문하는 시간이 단 2시간으로 짧도록 했고 3시간 동안 차를 타는 내내 숨이 막힐 정도로 투덜대곤 했습니다. 스펜서는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그 행동에 질린 여름방학은 따로 가족들과 만나서 제안했지만 스펜서의 짧은 도화선을 상대하는 게 절대 지치지 않을 것 같아 엄마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켈리가 미용 시험에 합격하고 뉴욕에 취직한 후 켈리가 없을 때 스펜서와의 생활은 나에게 더욱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켈리가 집을 나간 후에야 갑자기 집 생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그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지만 나를 단단히 묻고 주말에 스펜서가 집에 있을 때 계속해서 나를 퍼레이드하는 놀러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제로 상대의 집에 일찍 돌아왔을 때 가끔 떠나는 것을 느꼈고 내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서 화를 내는 것, 커플이 함께 식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야. 나는 그의 모순에 놀랐다. 켈리는 내 자격에도 불구하고 둥지를 비행했다. 마음만 먹으면 일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이제 거짓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때인 것 같다. 고민을 시작하자마자 이모가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 급히 얘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스펜서를 회사에 보내고 나서 바로 엄마 얘기라는 걸 느꼈어요. 엄마와 아빠가 도착해서 곧장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이모가 있었어. 엄마가 오랜만에 뵈었는데 좀 말라 보이셨는데 엄마 대신 무슨 일이야? 이모가 말을 잘하네. 이모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멍해졌어. 엄마가 암에 걸려서 1년 살게 되었어요. 나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엄마가 안심시켜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이 병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생존율이 높거든요. 그녀는 웃으며 유쾌하게 말했어요. 아, 걱정돼요. 그런데 좌절한 이모는 아멜리아가 엄마가 과장해서 웃으면서 등을 때렸다고 말했어요. 나는 엄마가 기분을 밝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고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용감하게 응원해준 기억이 맴돌았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야, 아직 죽지 않았잖아. 엄마가 농담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그럴 수도 있었어. 보다시피 눈물도 참고 이모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내 생각은 엄마에게 소비되어 스펜서 뒤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을 몰래 후회했다. 힘들어서 엄마가 한 말이 생각나서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고. 엄마가 아직 기운이 있을 때 휴가를 선물해줄게. 엄마의 소원을 이뤄주겠다는 각오로 우리 집에 먼저 연락했어. 딸 켈리에게 엄마의 상태를 알렸고 스펜서의 반응에 따라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켈리는 내일 쉬는 날 집에 오겠다고 했고 켈리와 나는 스펜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스펜서는 집에 늦게 도착했지만 집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켈리를 만나서 기뻤습니다. 나는 스펜서에게 엄마에 대해 아마도 엄마의 마지막 긴 휴가 동안 그의 부모님 집에 가는 대신 그녀와 함께 여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펜서는 분노했습니다. 진지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집에 그게 우선인데 내가 남편이니까 이번에는 그레이스를 걱정하는 것처럼 양보할 수 없었어. 나도 엄마를 걱정하는 게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건 그게 요점이 아니야. 엄마의 건강에 관한 것이었지만 스펜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바보야. 누가 식탁에 음식을. 소리를 질렀는데 켈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아빠는 지금 하는 일이 왕따라는 걸 아시나요?
당신은 항상 재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내가 갑자기 10대가 되었을 때 엄마나 나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나요? 너는 과잉보호가 되어 매일 나에게 소리치고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배은망덕한 딸이라고 불렀다. 너는 엄마나 나에 대해 관심이 없다. 너는 단지 응석바지를 원하는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그녀는 켈리의 말이 나보다 눈을 더 뜨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살게 놔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본 적도 있겠지. 가족은 관심도 없고 부모님 집에 가기 싫으면 이혼하자. 스펜서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결심은 굳어졌어. 이혼하자. 나는 그의 외침을 무시하고 짐을 싸서 켈리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즉시 이혼 준비를 시작했고 스펜서가 생각했던 변호사를 통해 이혼 보냈다. 무너지고 사과하겠지만 이혼 서류를 보고 화가 나서 서명을 했고 우리의 이혼 과정이 마무리된 것처럼 그의 가족은 여러 번 사과했지만 스펜서의 마지막 말은 너는 후회할 거야였습니다. 상황에 당황한 법 엄마는 이혼이 일어난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미안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번 확신시켰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을 기준으로 휴가 목적지를 선택했습니다. 켈리 주변에 더 젊은? 없으면 걱정할 것입니다. 헤어 스타일리스트 견습생이 직장에서 이해를 구해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보며 여행 내내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참으며 켈리와 저 둘 다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 후 엄마는 어떤 식으로든 엄마를 지원하는 간병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엄마와 함께 있고 엄마가 한 모든 대해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1년 후에 우리는 엄마의 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좋아지고 있었고 나는 켈리에게 전화로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다고 말했을 때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우리는 켈리의 쉬는 날에 맞춰 축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모를 초대하고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파티 여자끼리의 밤이야. 엄마는 정말 행복해. 순진한 미소로 이 말을 하는 켈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허약한 스펜서가 입구에 서 있었다. 나는 스펜서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이 조용히 말하길 놀랐다고. 켈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러 왔어요. 당신이 하는 일은 더 이상 당신과 관련이 없으니 그냥 가세요. 켈리와 내가 스펜서를 밀어내려고 하던 중 이모가 손을 잡았다. 그가 하는 말이라도 들어보자. 스펜서에게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농담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켈리는 이모가 속삭이는 소리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흥미롭고 장난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이리 걷잡을 수 없게 되면 꽤 터프해 보이는 이모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스펜서에게 알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켈리와 내가 눈빛을 교환한 다음 스펜서가 집에 들어가도록 허용했습니다. 스펜서는 우리가 대화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스펜서는 내가 스펜서와 이혼한 후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20대 여주인과 빠르게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그녀의 꿈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자마자 그녀는 사라졌고 현재 빚을 진 그의 메시지에 응답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황을 고려하면 그들은 거부하고 심지어 당신이 이것을 스스로 가져왔다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부상의 모욕을 더하기 위해 스스로 엉망진창을 고치십시오. 그도 회사 목록에 있고 그만두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해준 사람은 너뿐이야. 그는 내가 의료계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고 했어. 우리 다시 커플로 팀을 이루어 서로를 응원해주는 게 어때? 내가 기다리고 있던 건 아니었어. 당신 난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을 뻔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커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우리는 낯선 사람이에요. 스펜서는 당신이 전에는 그렇게 추웠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집에서 함께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켈리는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잘 지내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우리 딸 켈리에게 지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켈리는
단순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엄마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더 많이 웃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 와서 어릴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스펜서는 눈을 내리깔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 딸마저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 나는 정말 그의 멜로드라마적인 말투에 질린. 나는 스펜서를 바라보며 내가 고열로 누워 있을 때 당신은 신경 쓰지 않고 켈리가 다쳤을 때 나갔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이 가벼운 감기에 당신은 지라고 말했습니다. 켈리가 말한 대로 웅석바지만 생각하면 칭얼거리고 관심을 구한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사람과 다시 만날 생각은 없다. 이 스패너가 일어서서 눈으로 나를 노려보는 것을 듣고 내 말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흘러나왔다. 분노로 가득 차서 당신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너무 뻔뻔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냥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 사람이 비명을 질렀어요. 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무서워했는지 궁금했어요. 스펜서는 두렵지 않았어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스펜서는 비명을 지르며 농담이군요. 그런 다음 그는 자기 앞에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을 집어 나에게 던졌습니다. 그 순간 기름이 내 얼굴에 튀어 뭔가 불편했습니다. 내 안에서 찰칵 소리를 내며 일어섰는데 엄마가 내 팔을 잡고 몸을 숙인 다음 스펜서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너에게 뭔가를 던지고 싶은데 스펜서. 난 로잘리와 켈리를 너무 신경 써서 내가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내 수준까지 몸을 굽힐 수 없어. 어쩌면 이제 그녀를 사랑하는 다른 방법을 배워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펜서는 흥분에 사로잡혀 그 말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감히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가 엄마에게 돌진했을 때 켈리가 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폭행으로 녹화 중이니까? 미디어에 올려달라고 아니면 경찰에 전화해야 할까요? 그녀가 스펜서에게 휴대폰을 겨냥했습니다. 스펜서는 주먹을 내리더니 다시 나를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스펜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위해 변호사에게 연락할 예정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우리와 교류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스펜서는 소름 끼치게 낄낄 웃었습니다. 농담이었죠? 그 사람 앞에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어요. 나가세요. 즉시 스펜서가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지만 나의 강렬한 지가 켈리 이모와 엄마가 그를 중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모두 너무 냉담했습니다. 그는 스펜서가 우리에게서 긴장을 풀고 떠나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비틀거렸습니다. 피곤한 웃음을 지으며 이모가 켈리한테 녹음했냐고 물었더니 켈리는 아무렇지 않게 허세인 것처럼 대답했고 켈리가 내가 겪은 고통의 기억이 되어준 것에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웃었다. 그녀가 내 마음을 채웠어. 미안해.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 후회의 눈물이 쏟아졌다고. 괜찮아. 나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나 때문에 이혼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을 때 좀 더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켈리는 켈리의 선미하면서도 다정한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내가 그녀에게 지워준 부담감에 울부짖고 싶었지만 강한 의지로 켈리와 그녀의 바로 눈앞에서 이겨내신 엄마 덕분에 나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펜서가 철없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깨달았습니다. 아직 스스로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스펜서는 그 후 여러 번 나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집에 몇 번 나타나기도 했지만 나는 문을 통해서만 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절대 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몇 번 방문한 후에 그를 만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 어리석은 아들에게 사과하고 특히 우리 손녀 켈리를 제외하고는 당신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모로서 책임을 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쫓아낸 스펜서를 다시 불러 가업을 돕고
그를 재교육시키려고 했지만 그는 형 밑에서 일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한 고객의 시이자 형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펜서를 외딴 곳에 있는 자회사로 전근시켰습니다. 주변의 엔터테인먼트와 스펜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미를 좋아하는 스펜서에게는 고립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엄마가 처한 상황에 직면한 궁극적인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과 맞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는 남을 잘 비난하지 않고 강해지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스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켈리가 원한을 풍기보다 강하고 동정심 많은 여성이 된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나의 더 큰 소망은 스펜서가 감정적 독립을 얻는 것입니다. 그가 내가 모르는 곳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큰 집을 다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믿음직한 남편과 친절한 시어머니 저는 전업주부인 렐로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애인인 에덴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그 집을 정리하기 위해 재산을 팔아야 했습니다. 뎁 에덴에게는 여동생이 있지만 그 돈의 80%는 집에서 보관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매매해서 두 아이와 시어머니를 위해 방 5개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저를 돌보시느라 이 모든 수고를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지만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항상 옆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세요. 제가 에덴을 대신할 테니 집안일과 육아도 함께하여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이혼한 처제가 이사를 왔어요. 그녀는 도박 문제가 있는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녀를 이용하게 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남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둔 싱글맘이고 우리는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녀가 치유를 위해 1년 동안 머물 수 있다고 동의했고 독립했지만 2년이 지났고 한때 겸손했던 형수는 다소 거만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에덴 동사는 마침내 그녀에게 한 달에 $300를 기부하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녀와 그녀의 두 자녀를 위해 $300를 기부했습니다. 충분하지 않고 그녀는 자신이 그 장소를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빨래를 하는 것에 대한 규칙이 있지만 그녀는 그녀의 것과 우리 바구니를 넣습니다. 나는 이제 문제를 바로잡을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기여가 아닌 규칙을 따르십시오.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천만에요. 잘 이사 가실 수 있나요? 이곳은 기본적으로 제 가족의 집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부모님 재산 매각의 80%를 물려받았고 그 사람의 어머니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낮부터 아이들이 형수를 데리러 오는 데다가 형수 아들이 딸을 귀찮게 대하는 것 때문에 내 아이와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집안일도 늘어나고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기도 하고 가장 놀랐던 말은 화장실까지 잘 챙겨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 모든 책임에 압도되어 한계점에 도달할 있습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입니다. 마감일이 지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재정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계속해서 떠나라고 말했지만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랑도 얘기해줘서 고맙다. 다음 날부터 형수네 빨래도 무시하고 약간 죄책감을 느끼며 밥도 조금씩 만들기 시작하고 신경도 덜 쓰고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음식이 적지? 집세를 거의 못 받고 있어서 삭감 중입니다. 처남이 에덴에게 불평했어요. 에덴?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전혀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렐로 예전으로 돌아가서 나한테 해줄 수 있어. 언니 독립해줘. 너가 할 일 안 할 거면 렐로한테 의지하지 말고
떠나 내가 가게비까지 보태주니까 무슨 큰일이야. 절대 안 돼. 숙박을 원하시면 제 아내에게 숙박 기간을 연장하고 합당한 금액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형수는 아무 말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엄마 포함해서 셋이서 대화를 하니까 셋이서 시어머니 방에 모여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일이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딸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답답해서 소리 지르기도 한다. 딸이 신우이에게 짐처럼 취급당하는 것도 걱정된다. 집이 더 이상 편하지 않다. 형수네 가족이 2개월 안에 나가지 않으면 계속 그럴 같아요. 저와 제 딸의 행복을 위해 아파트를 빌릴까 생각 중이에요. 이혼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 지경에 이르게 해서 모든 부담이 렐루에게 가해졌고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언니에게 어떻게 이사하라고 부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에덴 동산도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냥 여동생의 물건을 버리고 자물쇠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과거와 이혼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동거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사 나가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가족에게 유독한 환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떠나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여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묵묵부답이었던 시어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딸이 오늘 집에 오면 네. 와요. 물론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사를 나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내가 강한 결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만 나는 강인함을 유지해야 하며 내 감정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형수에게 집에 오면 시어머니 방으로 가라고 한 후 내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내일부터 짓지 않겠다고 했더니 나를 힐끗 보더니 잠시 후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에덴과 나는 방에 들어갈까 하다가 조용히 나왔더니 무거운 발걸음을 안고 방으로 돌아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내 말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생각해 볼 게 있을 거라 확신해. 이 기회에 3인조로 협력하자. 그날부터 우리는 말이 많아지고 말과 태도도 단호해졌고 우리는 그녀가 움직이길 바란다고 자주 말했다. 아웃은 집안일이나 아이 돌보기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논의 중에 그녀의 출발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결정한 후 그녀를 포함하여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논의할지 알고 초조한 표정으로 거기 앉아 에덴 동산이 우리가 누나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도에 도달했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재정이 부족해요. 한 달 안에 떠나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생활비를 $500로 늘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녀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전에 말했듯이 거의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머물고 싶다면 먼저 우리 약관에 동의한 다음 루루에게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세요. 이곳은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아이들의 집입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자.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힘들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1년 동안 를 보육 비용을 충당해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더 많은 벌금을 받고 싶어한다. 나한테 물어볼게. $500가 충분하지 않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신우이가 여전히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집 주변을 돕기 시작하더라도 어떻게 그녀가 솔직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500는 계속 프리로드 하려면 최소한 $11,000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달 안에 이사하지 않으면 당신에게서 부자가 나온다고 무심코 말할 뻔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지만 한 달 후에 나가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드디어 에덴의 말이 집에 맞은 것 같았어요.
형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괜찮게 굴복했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사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살 곳을 찾아볼게. 우리가 내 물건을 밖에 두고 자물쇠도 갈아줄게. 그 후 언니와 시댁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방에서 나갔다. 에덴은 집에 오면 강경하게 대했다. 형수는 다시 몰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녀와 그녀의 물건을 내던졌습니다. 우리는 화장실, 샤워, 주방물, TV와 같은 편의 시설을 사용한 비용을 그녀에게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녀의 아이가 우리 딸에게 잘못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녀를 잠그곤 했습니다. 발코니에 나가서 평소엔 조용하던 시어머니도 나가라고 소리 지르더니 결국 형수는 부탁을 그만두고 빨리 이사 갈 곳을 찾았다. 그녀에게 그랬습니다. 동정하지 않는 것이 어렵지만 스스로 서 있지 않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나는 안심했고 그녀는 마감일 직전에 마침내 이사를 갔지만 그 안도는 그녀가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환을 떠난 지 일주일 만에 짧았습니다. 시누이가 정신건강 문제로 쓰러짐 아이와 단둘이 있는 것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촉발한 것 같은 의사들은 아이와 함께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시누이는 자신의 퇴거가 자신의 결과라고 인정했음. 결혼 전과 같이 의존적인 삶을 바랐던 그녀 자신의 행동, 남에게 의존하는 그녀의 성격이 붕괴된 에덴의 형수와 시어머니 이후 그녀의 몰락의 근본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갑다. 법은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부담이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루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결국 자매를 데려가게 된다면 다음 조치에 대해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곤경에 있는 동안 동거를 고려하거나 이혼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든도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며칠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 나도 헷갈렸어. 둘 다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결국 우리 둘 다 진정된 후에 나는 토론에 참여했어. 그 사람들이 이 상황을 혼자 참는 것이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에덴은 같았어. 처제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옵션을 논의하는 의사와 대화에 깊이 빠져 있음. 그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단기 동거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침내 에덴 동산과 그의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연말까지 집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따르면 이제 7월이 되어 5개월이 남았습니다. 그가 사회복지부에 이용할 수 있는 보호소에 대해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자녀에게도 제한한 옵션이 있지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배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사례는 긴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우선 배치도 선택사항이 아니지만 의사가 그녀와 함께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 아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지만 보호소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녀를 남겨두고 책임을 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호소가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일시적으로라도 돌려보내면 시누이가 유리하게 지내서 초과 체류할 있을지 걱정됩니다. 사실 그녀는 지난번 마감일 내에 이사를 갔지만 이사할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떠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지막 순간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발을 질질 끌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렐로 당신은 관대했고 그녀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답하도록 그녀는 다음번에 떠나야 할 때 더 이상 내 여동생이 아니며 보호소는 대부분의 우려를 완화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보호소에 수 있을 때까지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시누이가 모든 청소와 식사 후 집안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야간